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진영입니다. 이 두 진영 간의 대립은 여러 형태로 나타났고 194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벌어진 이 대립을 냉전 시기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이 냉전 시기 미국에서 벌어졌던 미스터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외계인의 존재에 관한 탐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외계인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지적 생명체들이 통신이나 의사소통 수단으로 전파를 사용할 것이란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수신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계의 지적 생명 탐사 프로젝트, 영어로는 줄여서 SETI, 세티 프로젝트라고도 불립니다. 국가적으로 주도하기도 했었던 프로젝트기는 하지만 어떤 개인적인 소유물 등은 아니었고 외계에서 오는 전파나 신호를 탐지하는 활동 자체를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요. 소련도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했었고 칼 세이건을 비롯한 유명 천문학자들도 참여했었으며 미국의 나사에서 주도하여 프로젝트를 이끌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민간 후원을 받아 비영리 단체에서 지속 중입니다. 대학 교수였던 제리 이먼 역시 이런 프로젝트의 참가자였습니다. 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교수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제리를 비롯한 연구진은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 전파 망원경은 이른바 빅이어라고 불렸는데요. 이 빅이어를 통하여 우주에서 올 수도 있는 전파를 지구에서 잡아내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진 것은 1977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제리 이먼 교수는 늘 그렇듯이 전파를 수신하는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날은 정말로 강한 전파가 잡혔습니다. 늘 수신되던 약한 수치의 전파와는 다르게 매우 직접적이고 비정상적으로 강한 전파가 수신된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72초간이나 붙잡혔던 것인데요. 주파수의 폭도 좁아서 매우 인위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리 교수와 연구진들은 매우 흥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건 누군가 정말 만들어낸 것이 아닌 이상 자연적으로 수신되는 전파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외계에서 보내진 전파로 확신한 이들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주파수 신호가 잡힌 결과지 옆에 영어로 와우라고 크게 적어놓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이 사건은 이후 와우 시그널 사건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후 연구진들은 이와 비슷한 신호를 더 잡아보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날 72초간 수신된 이 신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주파수가 수신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도 72초간이나 이런 강한 주파수가 잡혔단 자체는 당시에는 무척이나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주파수가 외계인이 보낸 신호였을까요?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이런 해석이 등장합니다. 2017년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즈버그 대학의 조교수인 안토니오 파리스는 이런 주장을 제기했는데요. 이 와우 시그널의 주파수와 신호를 분석해본 결과 수소 원자의 신호 스펙트럼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이것이 사실 해성들을 둘러싸고 있던 수소 구름에서 발생된 신호가 아니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곧 부정당했는데요. 안토니오가 인용했던 해성들은 신호 발견 당시에는 다른 위치에 있었기에 그럴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딱 한 번밖에 수신된 적이 없는 신호였지만 그 강렬함 때문에 아직까지도 언급이 되는 사건이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 신호를 다시 잡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었습니다. 처음 이걸 발견했던 제리 이먼 교수는 혹시 지구에서 발사된 전파가 우주에서 반사되어서 역으로 잡힌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정말로 우주에서 온 전파였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과연 이 와우 시그널은 단순히 반사된 전파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외계에서 보내졌던 주파수가 잡혔던 것일까요? 미국의 노동운동 대부로 불리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리들 호파, 줄여서 지미 호파로 더 유명하던 사람이었는데요. 1913년에 출생한 그는 어릴 때부터 노동운동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20대였던 1930년대에 트럭 운전 노동자들이 벌였던 파업운동에 참가하여 본격적인 노동운동가로 변모합니다. 1957년에는 전국 트럭 노조인 팀스터스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지미 호파가 처음 위원장에 선출되었을 때만 해도 이 트럭 노조 팀스터스의 노조원은 10만 명 정도였지만 지미가 위원장에 등극한 이후 수백만 명으로 불어나면서 매우 거대한 노조 연합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미의 수완이 꽤 뛰어났던 모양인데요. 그는 10년이 넘게 위원장을 지냈으며 당연히 그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향력과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늘 그렇듯이 사람에게는 타락이란 열매가 떨어지게 됩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위원장을 지내면서 지미와 주변 사람들의 부패는 점점 가속화되었고 심지어 범죄 조직과 손을 잡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노조의 독선적인 결정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이나 혹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등의 일에 마피아들이 나섰습니다. 이렇게 상부가 마피아와 손을 잡고 부패가 심해졌으니 더 이상 순수한 노동운동가로 볼 수는 없게 되었는데요. 그런 지미 호파는 결국 1967년 마피아와 손을 잡고 횡령, 불법 카지노 운영 등을 해온 혐의로 인해 기소되었으며 그로 인해 징역 8년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4년 뒤에 가석방에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10년간 노조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지미는 다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모로 애썼습니다. 그랬던 지미 호파는 1975년 7월 30일 실종되었습니다.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마커스 레드폭스 레스토랑의 주차장에서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날 그가 이 레스토랑에 방문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그의 사무실 달력에서 발견된 증거에 따르면 지미는 실종된 날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그가 만나기로 했던 사람들은 바로 마피아들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마피아 간부였던 안소니 지아칼로네, 그리고 뉴욕의 거물 마피아 조직 중 하나였던 제노비스 패밀리의 안소니 프로벤자노, 이 두 사람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 중 제노비스 패밀리의 안소니 프로벤자노는 트럭 노조 팀스터스의 뉴저지 지부회장을 맡고 있었으며 지미 호파 다음가는 사실상의 2인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행적은 딱 두 가지만이 남아 있었는데요. 먼저 지미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은 것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해 오랜 시간 두 사람을 기다렸던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이 오지 않는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안 오면 돌아가겠다고 말했다는데요.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그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미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차와 접촉사고를 냈던 트럭 기사였는데요. 이 트럭 기사는 뒷좌석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으며 처음엔 누군지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 그것이 지미 호파였고 옆 사람은 마치 마피아 조직원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지미의 양아들이었던 척키 오브라이언이었습니다. 척키는 그날 자신이 차를 몰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차 안에 지미 호파는 없었다고 진술했는데요. 그러나 그의 차 안에서 의문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시트의 혈흔을 분석한 결과 이것이 바로 지미 호파의 것이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척키는 자신은 모른다며 발뺌했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이었다 보니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기소가 불가능했다네요. 노동운동계의 거물급 인사였던 지미 호파, 그러나 1975년 그가 실종되어 버린 이후로 그의 시신조차 어딨는지 현재까지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단순히 노동운동가를 넘어서서 당시 정권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파급력이 있었기에 그를 눈엣가시로 여긴 정부에 의해서 납치된 뒤 제거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어디까지나 가설로만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배후는 바로 마피아들인데요. 양아들 척키도 뭔가를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이미 연관된 마피아 간부들은 오래전에 고인이 되었으며 척키 역시도 사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실종 사건 역시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데요. 바로 1958년에 벌어진 폴 윕키 중위 실종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1958년 8월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빈 자동차 안에는 차열쇠가 아직 그대로 꽂혀 있었으며 절도되거나 사고가 났던 차량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차량이 너무 뜬금없는 곳에 있었던 것인데요.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도 거의 40km 정도가 떨어진 도로 한가운데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경찰에서 차량을 조회해보니 이 차량의 주인은 폴 윕키라는 사람의 차였음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폴 윕키는 미국 육군의 중위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당시 지명 수배가 되어 있던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탈영병으로 수배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탈영에는 많은 의문이 뒤따랐습니다. 폴은 ROTC 우등 졸업생 출신으로 육군 항공학교를 졸업했으며 1956년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부대였던 포트 오드에 배치되어 비행기 조종사로 복무했습니다. 폴은 평소에도 좋은 평가를 들었으며 군대의 소홀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탈영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누구도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폴이 사라지기 전이었던 1957년에 했던 임무 중에는 관측 비행기를 조종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이 임무는 바로 원자폭탄 실험을 관측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몇 차례 조종 뒤에 폴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됩니다. 피부에 알 수 없는 반점들이 생기게 되었으며 치아들이 흔들리게 되는 증상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그는 치아를 거의 모두 뽑아내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원자폭탄 관측 비행을 하는 동안 방사능에 노출되어 벌어진 후유증으로 보였습니다. 폴이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은 1958년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근무했던 찰스 루이스는 그가 사라지기 전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1957년 폴이 관측 비행기 임무를 맡기 전 그를 찾아오던 2명의 남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으며 신원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무렵 폴이 관측 비행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후유증에 시달리던 그가 갑자기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폴이 사라졌던 날 아직 실종이 확실치 않은데도 폴이 쓰던 관사를 2명의 군인이 치워버렸습니다. 마치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미리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보통 관사에서 쓰던 소지품들은 정리를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보내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는데 군에서는 통보 없이 그의 물건을 치우고 처분해버린 뒤에 그의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는 기밀에 붙였다고 하네요. 나중에 발견된 그의 버려진 차 근처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운전석 문 근처에는 마치 며칠 전까지 피웠던 듯한 담배꽁초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폴이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가 오랫동안 뭔가를 고민했던 것처럼 보이도록 일부러 담배꽁초를 누군가 쌓아둔 것으로 보였는데요. 유족이 자동차와 담배꽁초에 대해 나중에 수사기관에 문의하자 돌아온 대답은 기밀사항이란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수상한 사건은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폴과 매우 절친했던 또 다른 군인 찰리 게스 중위 역시 폴의 실종 이후 의문사를 맞이했던 것인데요. 비행기를 몰고 나갔던 그는 비행기와 함께 실종됐고 1년 뒤에 추락한 비행기와 그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락 현장에서 발견된 비행기의 번호가 그가 몰고 나갔던 비행기의 번호와 완전히 다르단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군은 역시 기밀사항이란 말로 넘어갔습니다. 하필 폴과 절친하던 사람 중 한 명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혹시 그가 폴의 실종에 대해 뭔가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결국 폴의 행방은 영영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찰스 루이스는 아마도 폴을 찾아오던 신원불명의 2 남성이 정부 소속의 비밀 요원들이었을 것이 분명하며 그가 당시 비밀리에 진행되던 프로젝트에 참여하다가 일이 잘못되어 납치되고 결국 실종 처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종 전 그의 몸에 방사능 오염에 의한 후유증이 나타나자 그가 더 이상 사용될 가치가 없어졌다고 여겨져 그렇게 마지막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이 외에도 냉전 시기 각국에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른 만큼 더 알려지지 못한 이야기도 많은데요. 같은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도 영상으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 시대의 미스터리 미국 편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